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면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환율입니다. 자,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거의 2,800 근처까지 오르고. 자, 이렇게 주가가 보통 오를 때는요, 환율이 많이 좀 내려가거든요. 근데 환율이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촬영 순간에 지금 1,376원 정도 지금 하거든요. 근데 한번 크게 올랐다가 쭉 한번 떨어졌다가 출렁출렁 하면서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이때가 이제 IMF 때고요. 금융위기 때. 그리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환율이 1,400원을 다시 넘어선다. 그러면 급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환율과 외환보유고를 같이 보는 차트인 거예요. 자, 이때 보세요. 파란색이 외환보유고거든요. 외환보유고 내려가고 환율 올라가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IMF가 터졌잖아요. 외환보유고가 내려가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게 두 개가 뭉치면 굉장히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08년에도 한번 볼게요. 자, 이때도 보시면 외환보유고 내려가고 환율 올라가고 또 난리 났었죠. 최근에는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외환보유고는 어때요? 조금씩 줄고 있죠. 그나마 아직은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뭔가 추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추이가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혹시라도 1,400원 넘어선다 그러면은 완만 하락보다는 급락의 가능성이 또 한 번 지금 시장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거 하나. 외환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게 언제부터냐면요, 7월부터예요. 그래서 환율이 이 변동성이 훨씬 커질 거예요. 위든 아래든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지금처럼 불안불안한 시기에 이런 판을 깔아놨냐라는 거예요. 뭔가 저는 좀 싸하다 느낌이. 또 다른 시그널이 네, 또 있죠. 시중의 유동성에 대한 건데요. 자, 유동성이 이렇게 감소하듯이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요거는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M1 통화량과 M2 통화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M2 통화량 대비해서 M1 통화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측정하는 데이터고 얘가 시중의 단기 유동성을 좀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얘가 줄어들면 시중에 이제 작은 경색 시장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요때 이제 IMF 때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다가 완전 난리가 났었죠.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요때가 2007년 2월달로 급격하게 유동성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강남 3구의 아파트들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곽은 몰랐지만 지금이랑은 반대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때는 대출을 해줬으니까. 근데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안 해줬으니까. 자, 그리고 이 지표가 계속 좋아지죠. 이 유동성 지표가 좋아진다는 시중에 그래도 자금 사정이 괜찮은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좋죠. 근데 요 시절에는 이렇게 올라가던 시기는 지방이 올라갔고 얘가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15년 초반 이때부터 수도권 부동산이 불타올랐죠. 같이 가네요. 같이 가죠. 네, 유동성이 풀리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씩 줄어들다가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또 증가를 했죠. 근데 이 유동성 거품이 6월달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쭉쭉쭉 떨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죠? 2006년 이후로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에 가장 큰 폭락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나마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가 지금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들 지금 호주머니 사정은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유동성이 좀 증가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정체 중에 있다. 요게 일단은 위험 신호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계속해서 악화가 된다고 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그러면 22년 하반기 하락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무슨 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 20에서 50% 떨어졌습니다. 물론 50%까지 떨어진 데는 공급 과잉인 지역들이 좀 있었으니까 이제 한 20에서 30%. 근데 여기에 충격까지 생긴다? 그러면은 한 30에서 40%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는 계속 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적이 없었어요. 딱 3번 있었습니다. IMF 전에, 금융위기 전에, 그리고 지금 줄어든 적이 없었죠. 계속 늘기만 했는데 이제는 줄고 있잖아요. 피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요. 못 느끼죠. 대중들은 터지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이제 아니 그렇죠. 22년 하반기에 그렇게 부동산 폭락할 줄 알았으면 영끌에서 샀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도 저는 운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뻥 뚫려 있고 안개도 없고 차도 없고 자 이때는 밟아도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밟아서 영끌에서 투자해도 돼요. 집 사도 돼요. 근데 안개가 끼고 도로 상황이 막 꼬불꼬불해.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가야죠. 근데 여기서 악셀레터 잘못 밟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큰일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를 놓친 아니 빨간불에 신호등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데이터를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7, 8월까지는. 근데 부동산은 단타 치는 게 아니잖아. 더 길게 봐야죠.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자. 사실 저희는 이제 단편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수출도 잘 되고 있다. 네. 뭐 이런 뉴스들도 보고 해서 맞아요. 외화를 좀 많이 벌지 않았을까 네. 이런 막연한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저 지표를 봤을 땐 아닌 거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무역 수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무역 수지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긍정의 신호다. 네, 이런 거는 또 데이터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봤을 때는 안개 껴있고 길이 꼬불꼬불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거품이 서울은 아주 많기 때문에 서울 쪽이나 일부 고평가 지역들은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의 이런 달콤한 정책으로 5년 동안 신세 같은 데는 최대 이익 보는 게 1억이에요. 1년에 2천. 부동산 가격에서 1억은요. 5년 안에 1억 더 싸게 살 수 없을까요? 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그리고 금리 얘기를 제가 좀 잠깐 하면은 요 빨간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요. 요 주황색이 한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얘랑 원래 차이가 몇 프로 정도 났죠? 한 3%.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빨간색과 주황색의 간격이 이렇게 줄어들 새가 있었나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과 기준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걸 눌러놓은 거죠, 지금.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되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 드디어 한대.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그게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가 왔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자산을 좀 지킬 수 있을까? 보통 위기에는 현금과 금을 네. 들고 있으면 좋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현금이라고 하면 또 달러를 많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대표님. 그럼 달러나 뭐 금을 사는 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좀 지킬 수 있을까요? 달러나 금 이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저는 좋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게 다 모든 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스탠스 그리고 해지를 또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선택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좀 마련을 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라면 지금 상황 하에서는 일부 자산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보험 같은 역할을 해서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얘기는 제가 예전에 지금 한참 한 1200원대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달러는 좀 보험처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나는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달러를 내가 일부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럼 달러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게 나한테 손해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의 이익과 약간의 손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엄청난 손실을 안 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달러가 하나도 없어. 그럼 부동산 하락 고스란히 맞고 나는 이거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달러로 조금이라도 해지를 해놨어. 그러면 떨어졌을 때 환율은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으로 하락으로 손해본 거를 일부 환율이 해지를 해주니까 환율의 수익이 나니까 그러면 내가 X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상승이 돼도 좋고 하락이 돼도 내가 크게 망할 일 없고 이런 게 자산관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환율 비싸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권유드리는 거는 일단 7월 달부터 외환시장이 개방이 되니까 6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7월까지 그냥 분할로 조금씩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고 사시면 어떨까 싶어요.